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느새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김장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김장을 담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집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요, 지난 9일 기준 고랭지 배추 한 포기 가격이 6,826원으로 1개월 전보다 25%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6%가량 비싸진 상황인데요. 배추와 무 외에 생강과 고춧가루, 대파, 설탕 등 다른 부재료 가격도 급등하는 추세고요. 특히 소금 가격이 무서워서 김장 못 담그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부터 사재기가 벌어졌던 소금 가격이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 소금 가격의 여파와 인건비, 물류비 상승으로 예약 판매에 들어간 절임 배추 가격도 비싸졌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차라리 김치를 사 먹겠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그래도 김장을 담그는 분들은 어느 게 더 경제적이냐는 기준보다 1년 먹거리를 든든하게 직접 준비하는 데 의미를 많이 두면서 해마다 그 비용과 고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또 김장은 이웃과 서로 도와가면서 담그고 나눠 먹는 우리만의 고유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아직도 김장을 담그는 집도 많은데요. 당국이 김장 물가 관리에 좀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어제 있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주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효과적인 어른의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반려동물, 특히 반려묘는 언제부터 키웠는지 작품 속 시간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이 지난 10일에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하루 늦은 어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슈가 집중됐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농수산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는데 농해수위는 하루 늦은 어제 첫 국정감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실 보좌진을 확인해 보니까 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한 끝에 처음 국감 시작일로 예정했던 10일에서 하루 늦은 어제 11일 2023년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 현장은 취재진들, 피감기관 참석자들로 가득했고요. 네. 특이사항 없이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했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는데요. 밤 9시 무렵에는 국감장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이렇게 7개 상임위원회 국감장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네,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가 집중된 농정 문제 어떤 건지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예, 어제는 농정총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렇게 4곳이 피감기관이었습니다. 우선 농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인 이 일본 방사능 오염 우려 농산물 수입 문제가 비중 있게 나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현재 수입 금지가 돼 있는데요. 네. 이 조치가 계속 유지되도록 이소영
김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지를 했는데요. 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현재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정황근 장관은 수산물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농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15개 현의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공식품은 들어올 수 있다. 그건 국경에서 방사능 샘플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전혀 다르다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주철원 의원은 국민들은 이 후쿠시마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모른다 이런 점을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샘플 검사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 모두 후쿠시마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표시를 하도록 해서 국민이 알고 선택하게 하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알았고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 대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원료의 가공식품 원산지가 대부분 일본산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국감장에 증인까지 요청해서 조목조목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물건을 주로 구입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 데다가 후쿠시마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더 충격적인 거는 온라인 쇼핑몰 회원사들에게 후쿠시마산 원산지를 일본산으로 바꾸도록 주문한 곳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는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요? 예, 맞습니다. 네. 윤미향 의원은 한국 온라인 쇼핑 협회에서 회원사를 상대로 후쿠시마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원산지를 일본산으로 바꾸도록 했고 후쿠시마로 제품 검색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공개했는데요. 네. 실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이 출석했거든요. 윤미향 의원이 김윤태 부회장에게 후쿠시마산을 일본산으로 변경하도록 한 주체가 누구냐 질문을 했더니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그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해서 지금 금칙어로 지정해서 업계가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식약처뿐만이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 아닌가요? 네, 후쿠시마산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심리 누구보다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원산지를 일본산으로 쓰라고 대래 지시를 했다니까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본 정부도 아니고. 예, 윤미향 의원 또한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강조했는데요. 윤 의원에 따르면 쌀과 버섯, 가공식품 등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제품은 이달에도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 협회를 통해서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모니터링 부실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고요. 특히 농식품부 장관이 8개 현의 농산물은 전혀 수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종합감사 전까지 농식품부에게 상황을 보고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자, 또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을 온전히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땠나요? 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 6개월가량 지났는데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장관에게 농업 정책에 대한 점수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질문했습니다. 정황근 장관은 점수로 말하기 좀 못하고 소신껏 했다 이렇게 직답을 피했는데요. 윤준병 의원은 농업소득이라는 지표가 농정의 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서 농업소득이 대폭 하향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네. 2022년 1년 동안의 농업소득이 948만 원이고요. 전년 대비 26.8%가 폭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농업소득이 곤두박질 친 이유는 농산물 가격 하락이 원인이고요. 그중에서 쌀값 폭락이 대표적인데요. 게다가 농업 생산비가 폭등했거든요. 그쵸, 2000년과 비교해서 생산비가 2배가량 올랐습니다.
지난해 워낙 쌀값이 폭락해서 올해 수확기 때 80kg 한 가마에 쌀값 20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정부가 공언을 했고 최근 이 가격대를 회복한 부분에 농식품부가 자부심이 좀 큰데요. 전년 대비 높은 쌀값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정말 합당한 가격인지 의원들은 쌀값이 결코 합당한 가격이 아니라는 점, 농업소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입쌀 문제가 단골 국감 소재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 올해도 수입쌀 문제 언급됐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년 이 40만 8,700톤이나 되는 쌀을 수입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적자가 심각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구입 비용, 관리 비용 이런 총액 대비 수입쌀 판매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9년간 2조 5천억 원 규모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신정훈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립종 쌀 중에서도 중국산, 호주산, 미국산 이렇게 비싼 쌀을 사서 가공용이나 밥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산 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일본은 태국산이라든가 베트남산 쌀을 수입해서 가공용, 수입용 그리고 해외 원조용으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자국 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싼 쌀을 사오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셈이 이렇게 분쇄된 쌀을 수입하거나 네. 곡종 변경을 추진하는 등 이런 전략적 고민을 해달라. 그리고 보관료 최소화를 위한 원조용으로 좀 이 수입쌀을 쓴다던가 사료용으로 적극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도 했는데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쌀 관세와 협정문에 관세와 이행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에는 이 국가별 쿼터 물량에 대한 재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조문이 있다고 합니다. 단 그 협정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문 그대로 보면 2030년에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전례가 없어서 가능성 등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농식품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른의 공부법이에요. 네. 네, 어른의 공부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공부 끝난 거 아닙니까? 끝이 없는데요. 이러면 예, 안 되는데.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제목이 거창한데요. 네. 사실 뭐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우리는 항상 뭔가 배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것이 계속 등장하게 되고 학습이라는 건 평생 걸쳐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전보다 평균 연령이 훨씬 더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그로 인한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젠 많으신 지긋하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사실 식당 가도 뭐 키오스크를 이제 그쵸. 사용해야 되니까 네. 그걸 사용할 때 사용법을 모르면 주문을 못 하니까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이제 진짜 배우는 거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공부를 원래 즐기는 분들도 있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이제 그런 반응 나온 게 당연하고 공부란 건 사실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 얘기인가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더 그럴 것 같고요. 옛날에는 뭐 그걸 공부를 하고 뭐 그걸로 평가받고 하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몰려 있으니까 네. 이 시기에는 뭐 학교 진학하고 좋은 성적 거두고 취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공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학습 분위기도 이런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게 1차 관문이다 보니까 다 쏟아붓고 대학 들어가면 끝이다. 그렇죠. 대학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돼. 또 요즘에는 대학 입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학 후에도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한다, 뭐 어학 공부한다 등등등 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20대 초반까지. 질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질려버리니까 공부를 하라는 말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평생 공부의 시대잖아요. 어쨌든 그쵸. 우리가 이제 싫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데 어른으로서의 공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어떤 행동이든 목적과 의미가 부여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삶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공부라는 단어를 평생의 학습이라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분이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욕구도 이제 단위가 있다,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린애 공부라는 것은 결국 자아 실현이나 삶의 자존감을 지키는 좀 고차원적인 욕구 충족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이든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는 필요한 것이나 도움되는 걸 익혀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결국 이제 공부하는 게 싫다고 느끼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나이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하게 되는 운동이라든지 취미활동 전부 다 학습 영역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뭘 하든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고정형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면서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평생 변하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되어도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에 따라서 뇌는 계속 변하고 있고요. 이런 개념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신경가소성. 네, 신경가소성. 뇌는 계속 변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고정형이 아니라 성장형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다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일 때 공부하는 거랑 좀 어른일 때 하는 거는? 네,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의 공부는 되게 짧은 기간에 멀지 않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수능이라든지 뭐 취업 같은. 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접하게 되는 학습은 좀 더 장기간 이루어지게 되고 눈앞의 목표가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방향을 두고 해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본질이 뭐 행복하자라든지 아니면 자아의 성장이나 발전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익힘에 따른 성취감 같은 것도 역시 이제 그런 것들에 속하는 것 같고요. 또 어린애 공부가 청소년의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다양하고 다채롭죠. 또 내가 원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네. 인간의 뇌도 평생 학습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게 되거든요. 뇌세포가 한 80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가 되는데요. 뇌세포에서 뻗어나는 신경가지 사이에 연결된 지점이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게 한 100조 개 정도. 라고 합니다. 굉장히 하여튼 굉장히 많다. 네,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학습을 할 때마다 그런 무수한 가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게 되고 메시지나 신호 전달도 더 빨라지고 효율적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이라고 하는 능력이 결국은 뇌세포 간의 연결이 단단해지면서 생기는 그런 이제 능력의 향상이라고 보면은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 성장에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장기적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학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삶에 의미 있는 자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 의미 있는 자극이 없다면 사는 의미가 없을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네, 예. 삶이 공허해지고 활기가 떨어지고 꼭 공부가 아니라도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잘 모르겠다, 못 찾겠다 한다면 이제 성취감과 만족감을 못 주게 되니까, 못 받게 되니까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게 되고 그렇죠.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죠. 맞아요. 예, 뇌는 학습과 자극을 반복할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학습을 한다는 건 뇌세포 사이에 이제 신호가 오고 가는 길을 계속해서 닦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학습을 반복하면 길이 계속 넓어지는 건데 계속 학습을 놓게 된다면은 이제 점점 비포장도로가 되는 거죠. 네, 계속 닦아가다 멈추게 되면 점점 좁고 거친 길이 되니까 이게 지능이나 이런 것도 좀 비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하는 표현, 얘들아 나이 들면 머리 굳어, 이게 진짜 맞는 거네요. 그런 것도 이제 맞긴 합니다. 네네. 나이가 들어가면 학습과 관련된 인지 능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다행히도 모든 게 다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떨어지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숫자나 연산을 다루는 수리 능력 같은 게 조금 떨어지게 되고요. 정보의 저장과 처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능력인 작업 기억도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기억도 좀 예, 떨어지고. 또 이제 특정 맥락에서 획득된 정보를 다루는 일화 기억도 나이가 들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대화나 이야기의 맥락을 추리하고 분석하는 언어 추론 능력도 조금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슬픈데요. 다 감소되는 것밖에 없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영역들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되니까 좀 공부할 때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반면 또 나이가 들면서 증가되는 것도 있거든요. 나아지는 부분도. 네. 직업을 비롯한 익숙한 영역에서 생기는 수행 능력이라든지 수행 방식 같은 것은 더 깊이가 깊어지게 되죠. 어린 시절보다 좀 아무래도 경직되고 조금 이게 인지기능 떨어지게
떨어지게 되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의 학습을 경험한 요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전략 같은 거는 있잖아요. 이를테면 뭘 공부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게 나한테 좀 좋은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나에게 좀 더 좋은 방식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학습에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근데 듣다 보니까 줄어드는 건 되게 많은데 좋은 거 하나밖에 없네요. 뭐잘 네, 들어보니까 근데 노력하면 또 이제 바뀌게 되고요.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뇌는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따지는 건 좀 좋나 봐요. 네. 어제 그러면 자연스러운 인지 기능의 저하 떨어지는 이 부분도 학습으로 좀 개선이 될까요 혹시? 물론이죠. 오.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은데요. 네네. 최근의 연구를 예를 들면은 미국 UCR 대학교 연구팀에서 6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나 작곡, 사진 촬영 등의 새로운 학습을 할 기회를 주어봤더니 네. 점점 이제 그런 학습을 끝내고 나니까 한 인지 기능이 처음보다 한 2-3배 정도 증가했고 시간이 점점 더 지나니까 거의 뭐 대학생과 차이가 없는 오.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변화가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평생 학습이 지속적인 인지 기능의 향상과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매 예방에도 당연히 새로운 학습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치매 얘기만 나오면 저는 지금부터도 무서운데 공부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래나 공부해야죠. 저래나.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좀 그러면은 좋은 공부법이 있을까요 혹시? 네, 이미 뭐 다양한 공부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연구도 실제로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연구하는 분야를 학습과학이라고 합니다. 학습과학. 예, 학습과학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 온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로 엉덩이가 무거우면 공부가 잘 된다. 그러니까요. 얘기 오래 많이 앉아 듣잖아요. 있어라. 오래 앉아 있으면 무조건 반복하면 공부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반복한 건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요즘 공부할 때 동영상 강의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동영상 강의를 단순 반복해서 듣는 것도 학습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학습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보통 동영상 강의 볼 때나 가만히 앉아서 단순 반복하게 되는 거는 별로 자극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 반복이 저는 최고의 뭐 공부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외네요. 왠지 좀 이렇게 반복을 안 하면 불안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해야 되는 공부가 있으면 사실 한 번으로 끝내면 좀 불안한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쵸, 예. 계속 반복하는 게 안도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굳이 머리 써서 하는 것보다는 계속 앉아서 반복하는 게 좀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방법들을 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같은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번 하루 만에 반복하는 것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시간차. 예. 예. 그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망각 곡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기억하고 나면은 시간 지나면 서서히 곡선을 그리게 되면서 점차 그 내용들이 잊어버리게 된다, 예. 까먹어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잊어버리는 과정에 중간에 시간차를 두고 복습을 한 번씩 해주게 되면은 점점 그 곡선이 떨어지는 게 그 속도가 완만해지게 되고 느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간격 반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루 만에 벼락치기를 막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며칠 간격, 몇 주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머리에 잘 남는다는 얘기고요. 또 비슷한 얘기로 한 분야의 공부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포츠든 공부든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때 한 가지만 익히고 연습한다고 해서 큰 효율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공부하면서 시험, 테스트를 연관지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야, 시험이 진짜 도움이 되나 보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저장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학습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잘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단기에서 장기로. 예. 근데 시험 칠 때 우리는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인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에 인출 과정이 일어날 때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잘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더라도 일정 분량 공부하고 나면은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는 것이 스스로라도 예, 도움이 좀 됩니다. 특히나 선택지가 있는 객관적 시험보다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이나 뭐 오픈북 테스트가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스터디 모임을 같이 하거나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 있다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토의를 하고 뭐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설명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럴 때 메타인지가 또 발달하게 되거든요. 이 메타인지가 학습의 성취와 직접 관련돼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메타인지가 뭡니까? 예, 많이 듣긴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아는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내가 말하거든요. 얼마나 아는지 내 스스로 아는 것. 그렇죠. 네, 메타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어로는 about을 말하는 거거든요. about. 예,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많고요. 메타인지를 잘 기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서 설명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면 도움이 되고요. 또 스스로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가져본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리나 공부 계획을 자주 쓰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내가 목표한 정도에 얼마나 도달해 있나, 얼마나 알고 있나를 염두에 두는 거죠. 결국 뭐 제 개인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공부는 쉽지 않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릴 때 했던 공부도 그렇지만 성인 되고 나서 하는 학습들도 고생을 하면서 익힌 지식은 잘 쉽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뇌세포가 약간의 자극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신경계가 함께 활성화될 때 좀 더 세포 간의 연결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학습의 내용이 오래 남게 되는 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어른의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나운서님 혹시 예. 집에서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고 계시나요? 키웠었습니다. 키우셨었어요. 네, 하나로 보냈는데 지금은 안 키우고. 지금 안 키우고. 예. 사실 요즘 날씨가 되게 산책하기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제 공원에 같이 반려동물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부러워요. 예. 그래서 저도 집에서 좀 귀여운 반려동물을 한 마리 키워요? 키우고 싶더라. 아, 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 1인 가구도 되게 많이 늘다 그쵸. 보니까 네.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다양한 반려동물을 또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강아지랑 고양이를 이렇게 제일 많이 많죠. 키우고 계실 텐데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강아지들은 이 한국을 또 대표하는 품종 중에 하나라서 예전부터 많이 키웠을 것 같은데 이 고양이는 언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르기 시작했는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오,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또 요새는 개냥이라고 해가지고 애교도 많고 좀 주인을 잘 따르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강아지는 좀 많이 키웠을 것 같은데 네. 그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저 아예 모르는데 언제부터 키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우리나라는 좀 전형적인 농경 민족이어가지고 이 삼국시대부터 고양이를 길렀다는 기록이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오래됐구나. 이때는 반려동물보다는 이 곡식을 훔쳐 먹었던 쥐를 잡는 용도로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대문호 이규보가 쓴 그 시를 보면 이 쥐를 잡기 위해 얻어온 검은 고양이의 모습을 묘사한 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양이를 길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헌을 통해 고양이가 10세기 이전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직접 키우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고양이를 키웠다고 보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선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고양이를 키웠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조선 시대의 숙종 왕이 바로 조선 시대 왕들 가운데 최고의 애묘가 즉 왕가의 집사로 정평과 기록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네, 이제 기록을 보면 이 숙종이 기르던 금덕이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숙종이 아버지 현종의 묘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이 궁궐로 데려온 길냥이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퍼스트 레이디가 아닌 퍼스트 캣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숙종이 어느 정도 예뻐했는지 이름도 직접 지어줬어요. 금덕이. 금처럼 값진 덕을 지닌 고양이라는 뜻으로 이제 금덕이라는 이름도 지어졌고 왕께서 직접 하사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데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금덕이가 또 새끼 한 마리 낳게 돼요. 근데 이 숙종은 이 새끼 고양이에게 직접 고기도 먹여주고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많은 시간을 이 새끼 고양이와 함께했다고 합니다. 새끼 고양이가 또 보면 진짜 귀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궁들도 고양이를 질투했을 정도로 아이고 세상에. 네. 그리고 또 이 고양이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이 왕실에서 기르던 이 새끼 고양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웠을 정도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야, 근데 왕실의 집사 너무 궁금한데 네. 특히 어떤 고양이가 왕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왕의 무덤에 함께 묻힌 함께 고양이. 묻혔어요? 네, 바로 금덕이와 아이고, 예. 금손입니다. 음. 그래서 조선시대 고양이 중에 가장 유명했던 고양이가 이 숙종이 사랑했던 고양이 네. 금덕이랑 그 새끼 금손일 텐데요. 네네. 그 숙종의 고양이 사랑은 여러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숙종이 직접 지은 시와 이하곤이라는 신하가 쓴 글, 그래서 숙종과 금덕이 그리고 이 금손이의 만남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냐면 네네. 이 어느 날 숙종이 후원을 거닐다가 그 굶어 죽기 직전에 어미 고양이를 발견하고 이 고양이에게 이제 금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잘 보살피라고 했겠죠. 네. 근데 이게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아, 금덕이가. 그래요? 네. 그래서 금덕이를 너무 사랑한 숙종이 고양이의 장례식까지 치러줍니다. 아이고 네. 세상에. 네. 네. 그래서 금덕이와 금손이 이름도 귀여운데 네. 근데 이제 어떤 고양이길래 장례식까지 치러줄 정도로 예뻐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 근데 되게 짧게 산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새끼를 낳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새끼가 이제 바로 의리의 아이콘으로 네? 떠오른 거예요. 궁궐 안에서.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숙종이 애지중지했던 그 금덕이가 낳은 새끼 바로 금묘. 네. 근데 이 기록에는 이 금묘가 금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금손이 금묘. 네. 근데 이 금묘가 이제 궁안에서 언제나 숙종 곁을 맴돌면서 왕가의 일상을 공유하는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추운 밤이면 용상 곁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허락되었을 정도로 아, 왕이랑 같이 잘 수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야, 사실. 네, 대단한 일 같은데. 그렇죠. 네. 숙종 역시도 이 고양이를 끔찍히 아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숙종에게 올라갈 고기 반찬을 네. 금묘가 몰래 훔쳐 먹었다는 죄로 네. 궁궐 밖으로 쫓겨났어요. 어. 이 금묘가. 예, 예. 근데 이후에 그 금묘가 숙종 자기 주인이 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네? 근데 어찌 알았는지 이 궁궐 밖에서 궁궐 방향을 바라보면서 밥도 먹지 않고 계속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엾게 여긴 대비가 네. 금묘를 다시 궁궐로 데려왔는데 이 금묘가 다시 돌아오자마자 경희궁의 자정전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경희궁 자정전은 바로 숙종의 빈소였던 거죠. 신기하죠. 어우, 세상에. 그래서 네. 근데 이 금묘가 수십일 동안 이 숙종의 시신이 있는 이 자정전 건물만 근처를 돌면서 네. 물도 마시지 않고 궁녀들이 갖다 준 물고기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만 보고 애처롭게 울다가 이 피골이 상처파 상태로 네. 주인을 그리하면서 굶어 죽었다고 진짜요? 기록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이에 감동한 대비가 네. 이 스스로 굶어 죽은 이 금손이에게 비단 옷을 지어 입히고 숙종의 묘인 명릉 옆에 묻으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제 왕의 무덤 옆에 묻힌 최초의 고양이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야, 진짜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아우, 다 기록에 기록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 그러면 진짜 왕 옆에 묻힐만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의리의 의리를 아이콘. 그러네요. 네. 오, 그 임금님 말고 네. 혹시 다른 분들이 왕가에서 다른 네. 분들이 키웠던 그 고양이는 있었나요, 혹시? 사실 이제 애완동물을 남자분들도 좋아하시지만 네. 여자분들도 되게 그쵸, 그쵸.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선 왕실에도 이름난 고양이 집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더 있어요. 바로 숙명공주인데요. 되게 재밌는 점은 네. 숙명공주와 숙종, 돌아가신 방금 말씀드린 숙종이 네. 공교롭게도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고모와 조카 사이였어요. 이 숙명공주는 현종의 누님이고 이 숙종이 바로 현종의 아들입니다. 아하. 그래서 네. 대를 이은 왕실의 동물 사랑이 그러네요. 계속 이어졌던 건데요. 이 숙명공주는 효종과 인선왕후의 셋째 딸로 태어나서 이 효종이 왕위를 오르면서 공주로 진봉되었습니다. 근데 이 효종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숙명공주를 위해 인왕산 아래 집을 짓고 있는 집이 너무 크고 사치스러우니까 좀 줄여주세요라는 지적을 이 사원부 신하들로부터 받을 정도였는데요. 바로 이 숙명공주가 애묘가였다는 사실이 네. 이 효종이 애지중지 아끼면서
시집을 보낸 딸에게 직접 써서 보낸 한 장짜리 한글 편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아, 편지에 써 있군요. 네. 딸이 얼마나 고향을 네, 좋아했는지. 자기가 아끼던 딸이. 근데 이 편지는 국립청중부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이 편지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공주가 혼인을 한 1652년 그리고 효종이 돌아가시기 전 1659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로 추정이 됩니다. 내용은 뭐가 있나요? 어땠나요? 네, 이제 아버지 효종이 네. 딸에게 어찌하여 고양이를 품고 있나며 이 딸의 철없는 행동에 꾸짖는 그런 내용의 그러니까 편지인 것 같아요. 고양이만 안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내용이군요. 그렇죠. 시집간 딸한테.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편지가 공주가 혼인을 한 직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소하다고도 할 수 있는 공주의 취미 생활을 두고 이 궁궐의 친정 아버지 왕이 걱정하면서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숙명공주의 지나친 고양이 사랑에 이 시댁에서 불만의 소리가 튀어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를 듣고 효종이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시집을 간 딸에게 직접 편지까지 써서 보낸 건데 이 편지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네네. 딱 3줄이에요, 편지가. 3줄? 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시집을 가 바친다고는 하거니와 어찌 고양이는 품고 있느냐. 행여 감기나 걸렸거든 약이나 해서 먹어라. 되게 츤데레죠 또.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대부가 사실 시집을 와서 고양이나 이렇게 품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사실 이제 시댁에서 좋아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댁이 이 지엄한 신분의 공주를 불러가지고 그러네요, 타박을 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효종이 직접 나서서 딸에게 짧지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날린 셈인 거죠. 야, 근데 얼마나 그랬으면 이게 또 그 아버지한테까지 그러니까요. 왕에게까지 계속 고양이만 돌보고 있었던 세상에, 거예요. 네. 이렇게 왕실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전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리고 또 민가에서 동물을 키우는 경우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동물보다는 그냥 소나 돼지 같은 것만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네.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동물을 집에서 기른다는 거는 쉽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반려동물을 기르지는 못해도 그리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리는 사람이 네. 있어요. 네. 그것도 아주 완벽한 극사실주의 반려동물 화가 변상벽 화백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어이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어떤 분이 변상벽이요? 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 고양이와 닭을 사랑한 조선시대 화가 변상벽 화백님인데요. 네. 이 나무 아래 앉아서 고개를 뒤로 돌려가지고 위를 쳐다보는 이 검은 고양이와 나무를 오르다가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줄무늬 고양이의 시선이 맞닿으면서 이 긴장감과 생동감을 전하는 그림 묘작도라는 그림을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네. 교과서에도 실린 그림이고. 그래요? 근데 이 그림 교과서를 열심히 안 봐. 근데 이 그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국보예요.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림이죠. 네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조선 후기에 활약한 도화서 출신의 화원으로 현감의 벼슬까지 오른 변상벽 화백님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그림 하나로 현감의 벼슬까지 오른 당대 최고의 위치에 오른 화가신 거예요. 잘 몰랐는데. 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마 제목을 잘 모르셔도 네. 그 묘작도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 찾아봐야겠네요. 청취자분들도 이 그림, 이 그림이었구나 그쵸. 하실 네. 거예요. 그래서 이 국보 묘작도를 그린 변상벽님은 이 사실 초상화를 잘 그려서 초상화요? 초상화 잘 그려서 국가대표의 손, 국수. 국가의 손, 네. 황금손이란 국수라고 별명을 불리기도 했고, 근데 특히 이분이 초상화뿐만 아니라 닭하고 고양이를 너무 잘 그려가지고 별명이 변괴양, 변고양. 변고양. 네, 고양이 너무 잘 그려가지고 네네네. 이 별명은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극사실주의로 고양이 그렸냐면 변상벽 고양이의 그림을 본 개가 그림을 보고 콩콩 짖고 쥐들은 깊이 숨어 굴에서 나오지 않았을 정도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그림을 한번 꼭 찾아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반려묘를 만나는 작품 속 시간여행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낮에는 가을볕이 따뜻한데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안개가 또 짙게 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출근길에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만 있고 바깥으로 나와 다니지 않을 때 보통 두문불출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두문불출이란 말에서 첫 번째 글자는